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커피의 기원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요즘처럼 비가 오는 계절에는 커피가 정말 더 좋죠. 뭐 이럴 때 가끔 생각납니다. 이 커피를 누가 발명했을까. 예, 오늘도 커피의 탄생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사실 커피의 열매인 이 커피 체리는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먹어봤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커피라는 이 뜨거운 음료는 당연히 뭐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 중에 이렇게 뜨거운 음료, 뜨거운 액체를 좋아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인류 역사의 이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만들었을 텐데 그런 네.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이제 커피 체리 속에 있는 씨앗을 볶은 후에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서 처음 마셔봤을 텐데 이 사람이 이 음료를 마시면서 자기가 인류 역사에서 이 음료를 마시는 첫 번째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어떻게 네. 알겠어요. 뭐 내가 사는 곳에 최초도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뭐 인류 역사에서 최초인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최초로 어떤 음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옛날에는 뭐 그게 또 별 의미가 없었죠. 네. 뭐 나라가 그런 권리를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뭐 국제적으로는 물론 보호받을 수 없었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군가는 비빔밥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텐데 그 사람이 자신이 시도한 이 야채와 밥을 섞은 비빔밥이 우리나라 최초인지 뭐 인류 최초인지 몰랐겠죠. 예, 자신이 처음으로 시도한 그 비빔밥이 훗날 21세기에 이르러 뭐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비행기 기내식이 될 줄은 뭐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뭐 김치도 그렇고 막걸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 어떤 음료나 음식이나 누군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반드시 있었겠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게 보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음료나 음식 대부분이 처음 발견 혹은 발명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네. 특히 오래된 전통 음식이나 음료일수록 더 그렇죠. 뭐 이런 게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된 것은 특허 제도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럼 특허 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언제 등장한 거예요? 네, 인류가 발명자를 법으로 보호한 최초의 사례는 베네치아 공화국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1474년에 만들어진 이 베네치아 특허법이 최초이죠. 이 베네치아에서는 당시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10년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법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550년 전이에요. 영국에서도 1624년에 독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인정했고요. 특허, 이 페이턴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죠. 프랑스는 대혁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1791년에 특허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가 영국의 도움 없이 경쟁자인 영국의 도움 없이 산업혁명을 독자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각종 발명을 권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해서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국가 성립 초기인 1790년에 신생국이니까 필요한 그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허법을 제정해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래 전부터 네, 특허 제도가 있긴 했네요. 그런데 이 특허가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건 최근이겠죠. 그렇죠. 이 초기의 특허법은 당연히 이제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특허 협력 조약 페이턴트 코퍼레이션 트릿이 1970년에 체결이 되고 1978년부터 발효되면서 특허가 국제적으로 보호받게 된 거죠. 특허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해서 등록된 특허는 이제 조약 가입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현재 150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한 상태죠. 이 커피는 이런 특허 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발명되었으니까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동물이 등장하고 뭐 전설이 등장하고 논쟁이 생긴 거죠. 뭐 인기가 없는 음료라면 뭐 논쟁이 없었을 텐데 네. 커피는 탄생 이후 인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뭐 이런 인기를 따라서 기원 논쟁도 계속해서 뜨거워져 왔습니다.
최초의 커피 음료가 예멘에서 시작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그게 기록에 있는 거죠? 예, 기록이 전하는 사실입니다. 1587년에 압달 카디르 알 자지리가 쓴 그 엘리트가 사용하는 커피 비법이라는 제목의 필사본, 즉 손으로 쓴 아랍어 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책 제목을 언급했는데요. 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죠.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가 2011년에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한 외교장각 도서가 150년 가까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가 현재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이죠. 직지심체는 비록 우리나라 청주에서 인쇄된 건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약탈된 게 아니라 반출 경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알자지리 책에 보면 커피의 등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첫째는 커피가 처음 등장한 곳은 예멘이다. 둘째,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 발명한 사람은 아니고 마신 사람은 나반이라는 수피교 성인이었다. 셋째, 커피가 등장한 때는 이 책이 쓰여지기 120년 전, 그러니까 1467년쯤이었다. 우리나라 세주 13년입니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당시에 커피 만드는 법을 알았을까요? 네, 뭐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네. 아쉽게도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역사적 진실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관련 기록이 발견되면 진실이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최선이 뭐냐 하면 역사적 배경이나 이제 관련 유물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예멘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커피 관련 유물들, 예컨대 커피 볶는 데 사용했던 냄비류나 볶은 커피를 갈았던 절구, 커피를 끓이던 주전자, 마시던 컵, 이런 남아있는 유물들은 이 알자지리가 기록한 1460년대에 커피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커피 체리 속에 있는 씨앗을 볶아서 물에 넣고 끓이면 향기 가득한 음료, 이 각성 효과까지 있는 음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서양인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낙타, 염소, 새도 등장합니다. 이런 동물이 알려졌다. 꿈속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알려줬다. 그런 얘기들만 있었는데 모두 설득력은 없죠. 없죠. 저도 이런저런 책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 사실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꽤 그럴듯한 생각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책에 쓰고 강연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라고 이제 지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커피의 기원에 관한 이기상 교수님의 이론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커피라는 음료는 이 커피 체리를 에너지 음식으로 먹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의 식문화, 그리고 밤샘 기도를 해야 했던 예멘 수피 교도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중요한 게 동아시아에서 전해진 차 만드는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결합해서 탄생한 그야말로 문명 간 만남의 산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찻잎을 덮는 것은 커피 볶는 것과 같고 네네. 이 덮은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리는 거는 볶은 커피를 물에 넣고 끓이는 것과 비슷하고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네. 그런데 동아시아의 차 만드는 문화가 금원 예멘까지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네네. 정답은 중국 명나라의 정화 해양 탐험대입니다. 이 명나라의 정화라는 인물이 대함대를 이끌고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인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 87년 앞선 대탐험이었고요.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을 탐험한 것보다 93년 앞선 탐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 아시아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정화고 가장 많이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 정화 대탐험입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 들어본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화가 출신 배경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정화의 어릴 적 이름은 마삼보였습니다. 부모가 우즈벡 출신 이슬람 사람이었거든요. 눈이 파란 생목인이었죠. 정화의 부모가 당시 중국의 변방이었던 운남으로 이주해서 살면서 중국식 성 마시를 쓴 건데요. 마호메트 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삼보가 어린 시절에 이제 운남성이 명나라에 점령된 사건이 벌어지고 포로가 된 마삼보는 안타깝게도 거세를 당한 후에 환관이 됩니다. 내시가 된 거죠. 이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가 되는 이 영락제가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마삼보는 영락제 편을 들어서 공을 세웁니다. 이 황제가 된 영락제가 그래서 마삼보에게 정씨 성을 내려주면서 정화, 중국 발음으로는 정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관으로는 최고위직인 태감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 태감이 된 정화가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인도양 대탐험에 나서게 된 것이 1405년입니다. 이 영락제가 한족도 아니고 사실 오랑캐 출신 일개 황관인 정화를 왜 해양 탐험대의 대장으로 삼았을까요? 뭐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예, 물론 그거는 중요하게 고려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화가 이슬람 출신이라는 점이었죠. 예, 정화 탐험대의 방문 지역 중 많은 곳이 당시 이슬람 문화권이었거든요. 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라카 그리고 말라바르 등 인도의 해안지대가 모두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는 당연히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죠. 정화가 이슬람 출신이라는 점이 이슬람 문명권을 방문하는 그 대탐험대의 대장으로 선발된 첫 번째 배경이었던 겁니다. 네. 이 가는 곳마다 정화는 생긴 것부터 이슬람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환영을 받았죠. 물론 무력으로 현지를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을 내세우지 않은 것도 정화 함대가 방문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이유였고요. 그래서 정화 원정대의 방문은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져간 명나라 물건들을 판매하고 현지의 진귀한 물건들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이 상업적인 목적을 잘 달성했던 겁니다. 물론 탐험대 규모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 방문지에서 저항하기 힘들었던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탐험대 규모가 대단했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당시 함대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배 한 척의 길이가 137m, 폭이 56m였으니까 거의 축구 운동장만한 네. 거죠. 1차 원정 때는 이런 배 62척에 2만 7천 명 정도의 군인과 상인이 탔으니까 뭐 엄청나죠. 당시 중국이나 조선의 선박 제조 기술은 동시대 서양보다 우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거북선은 당시 동아시아가 가졌던 이런 뛰어난 조선 기술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 정화탐험대가 예멘의 아덴을 방문한 것이 1409년 3차 원정 때였고 1413년 4차 원정 때도 아덴을 방문했습니다. 이 4차 원정 때 이제 아덴을 거쳐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고 이때 이제 중국에는 없는 기린을 중국에 가져왔다고 하죠. 황제에게 바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417년에 출발한 5차 원정에서 이제 소말리아 모가디슈를 방문했는데 귀국할 때 얼룩말, 콧불소, 뭐 사자 등 진귀한 동물들을 또 많이 데려왔고요. 마지막 원정이었던 1431년 7차 원정 때 이제 예멘의 아덴과 그 후에 모카 그리고 이슬람 성지 메카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정허가 이 메카에서 이슬람 그 참배를 한 거죠. 7차 원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사실 배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런 정화 대탐험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차 만드는 문화가 예멘에 전해진 겁니다. 동아시아의 차 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졌다고 배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뭐 중국 문화가 서방으로 전해진 통로는 실크로드가 하나였다면 다른 하나는 바닷길을 통해서였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차 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까지 전해진 것이 16세기인데요. 네. 그것보다 1세기 정도 전에 정화탐험대가 개척한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동아시아, 인도양 주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먼저 전해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했어요? 이 당시 정화탐험대가 가져간 주요 무역품 중에 하나가 차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죠. 이 탐험대가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반도, 뭐 동부 아프리카 등에 도착해서 중국에 차를 팔았던 것이죠. 낯선 물건인데 그냥 팔 수는 없죠. 차를 어떻게 생산해서 만드는지를 설명을 하고 찻잎을 이용해서 어떻게 차를 내려 마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겠죠. 요즘 표현으로는 뭐 시음 행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찻잎을 강매를 하고 왔다면 뭐 현지인들이
그 마른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스러웠겠네요. 마른 나뭇잎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뭐 그냥 먹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겠죠. 그냥 씹어 먹던지 뭐 물에 불려서 샐러드 재료나 뭐 햄버거 재료로 좋다고 하니까 사용은 했겠지만 뭐 맛은 없었겠죠. 네. 그래서 다시는 뭐 찾지 않게 되었겠죠. 이 장사를 잘하는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팔았을 리는 없고요. 당연히 차 생산과 가공법을 설명을 하고 차 끓이는 방법을 보여주고 함께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포함해서 가져간 물건을 팔고 현지 물품을 구입한 후에 중국인들이 모두 배를 타고 돌아왔을까요? 그랬겠죠. 뭐 설마 낯선 땅에 남아서 물건을 팔았겠어요? 아닙니다. 정화 함대는 현재 차를 포함한 중국 물건과 함께 상인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화교 문화의 뿌리가 된 거고요. 현재 남겨놓은 중국 물건과 중국 상인들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볼모를 데려왔죠. 현재 왕이나 왕의 가족들을 볼모로 배와 태워서 명나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1차 원정부터 5차 원정까지 데려왔던 30여 개의 나라 볼모들을 1421년 6차 원정 때 배에 태워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잡혀온 볼모들은 길게는 16년 정도, 짧아도 4년 정도는 명나라 수였던 난징과 베이징에 머물다가 돌아간 겁니다. 볼모로 잡혀온 사람들이 난징과 베이징에서 몇 년간 머무르면서 명나라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때 차 문화를 배운 것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차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라비아 반도에 전해진 중국의 차 만드는 문화로부터 이 커피 만드는 문화가 싹 텄다. 그런 주장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화 탐험대가 예멘의 아덴이나 모카, 메카 등을 방문해서 전해준 차 문화를 접했던 예멘 사람들, 그리고 명나라에 잡혀와서 여러 해 동안 중국인들의 차 문화를 보고 경험한 후에 돌아간 이 볼모들, 이런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기 나라에서 나는 그 식물의 잎이나 열매에 차 만드는 방법을 적용해 본 겁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커피에 고구마를 섞어서 뭐 고구마 라떼 만들고 쑥을 섞어서 쑥 라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런 실험 정신이 있는 사람 누군가 현지에서 나는 이런저런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가지고 실험을 했겠죠. 특히 카트나 커피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식물은 각성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누군가는 커피 열매를 통째로 볶아서 물에 끓여 마셔봤을 거고 누군가는 커피나무 잎을 덮은 후에 뭐 마셔봤겠죠. 그러나 누군가 커피 열매 씨앗을 볶고 빻은 다음에 끓여서 마셔봤더니 향과 맛이 좋았던 겁니다. 이 순간 향도 좋고 맛도 좋으면서 각성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음료 커피가 탄생한 겁니다. 이 정화 함대가 마지막으로 예멘을 다녀간 것이 1433년이고 커피가 유행한 것이 1460년대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긴 하네요. 그렇죠. 정화 탐험대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30년 후쯤에 커피가 예멘에서 유행한 것을 보면 이 동아시아의 차 문화 영향을 받아서 커피가 등장했다는 저희 해석이 억지는 아닙니다. 당시 커피의 등장에 중국의 차 문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증거요? 어떤 증거요? 예멘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등 그 이슬람 지역에서 발견되는 15세기 초기 커피 용기를 보면 커피를 마시는 데 사용한 잔은 대부분 중국식 찻잔이고요. 현지에서 만든 찻잔도 크기나 모양이 완전히 중국 찻잔입니다. 손잡이가 없는 작은 찻잔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잔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슬람권에서 초기에 커피를 끓이던 주전자도 동아시아 차주전자 그대로입니다. 뭐 지금도 예멘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면 이게 동아시아의 차 만드는 도구와 거의 같습니다. 커피의 탄생에 동아시아 차 문화가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죠. 꽤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들리는데요. 혹시 교수님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커피 전문가가 또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찾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안토니 와일드라는 분이 2005년에 쓴 커피 다크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커피 기원을 알려면 중국의 차 문화를 알아야 하고 정화 탐험대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썼거든요. 네. 그리고 대만의 한회정이라는 분도 2016년에 쓴 가배학이라는 책에서 저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 겁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오늘은 커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